그녀는 그저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며칠 후 그녀의 시신은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도 목격자도 없었고 범인을 특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곧 난항에 빠졌고 사건은 자연스럽게 미제 사건, 즉 콜드 케이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살인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프레스콧 연쇄 살인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사라진 다크엔젤과 숲속의 비극. 피해자 파멜라 피치는 1969년 6월 25일 미시간주 마켓 카운티의 소이어 공군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 폴은 그곳에서 군 복무 중이었죠. 피치 부부의 첫째 아이였던 파멜라는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전역한 후 가족들은 애리조나주 야바파이 카운티의 중심지인 프레스콧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파멜라에게는 여동생 켈리와 스테이시 그리고 막내 남동생 폴 주니어가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파멜라는 시민밴드 무선통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7, 80년대에 유행했던 제품인데 허가 없이도 근거리 통화가 가능하고 수십 개의 채널을 청취할 수 있는 장비였죠. 이 장비의 색상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파멜라는 다크엔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988년 초 아버지 폴과 어머니 캐롤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는 아버지 폴이 양육하게 되었고 어머니 캐롤은 차로 약 2시간 거리인 카사그란데로 이사했죠. 바로 그 해 파멜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는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맥케이브 샌드위치 회사에 취직했는데 당시 또래 중에서는 드물게 고정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이었죠. 파멜라는 항상 더 자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1988년 6월 그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독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셸리와 함께 살기로 하고 작은 아파트를 공동으로 임대했습니다. 아버지 폴은 딸이 집을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이것이 파멜라가 성숙해지는 과정임을 알기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파멜라와 셸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의 힘으로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은 꽤 벅찬 일이었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룸메이트를 구하기로 했고 결국 공통의 친구인 제레미를 합류시켰습니다. 세 사람은 성격도 잘 맞고 생활 습관도 비슷해 금세 융화되었죠. 그러던 9월 14일 아버지 폴은 딸 파멜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2달 넘게 딸을 보지 못했던 그는 전화를 받는 순간 몹시 기뻤죠. 통화 중 파멜라는 아버지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했고 폴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파멜라는 아버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독립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집세,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했고 그녀는 잠시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사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폴은 매우 기뻐하며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주 토요일인 9월 17일에 이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파멜라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폴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이 딸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요. 9월 17일 토요일, 폴은 파멜라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혹시 파멜라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 셜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셜리는 파멜라가 아파트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혹시 본가에 갔는지 물었죠.
폴은 원래 오늘 오기로 했지만 하루 종일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연락이 쉽지 않았죠. 가족들은 파멜라가 독립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오기 전 친구 집에서 며칠 묵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월요일이면 출근을 해야 하니 그때는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월요일이 되어 폴이 파멜라의 직장에 전화했을 때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직후 폴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빌 경관은 파트너와 함께 파멜라가 살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셸리였죠. 빌이 셸리에게 아는 것이 있냐고 묻자 셸리는 파멜라가 금요일에 파티에 갔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파멜라가 파티를 자주 다녔기에 처음엔 걱정하진 않았지만 다음날 저녁까지도 돌아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 폴에게 연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셸리는 방세를 내기 위한 공동 계좌가 있는데 나는 내 몫을 입금했지만 파멜라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가고 방세는 내지 않았다며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빌 경관은 셸리의 태도가 자연스럽고 진술에 특별히 수상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셸리의 동의를 얻어 경찰은 파멜라의 방과 공용 공간을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파멜라의 지갑, 운전면허증, 그리고 약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를 준비하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아버지 폴도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파멜라가 다녔던 고등학교와 직장을 찾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죠. 파멜라가 실종된 지 15일 후 프레스코 서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고도 지역에서 놀던 한 부부가 심하게 불에 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지역 젊은이들이 파티 장소로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죠. 시신은 쓰레기 봉투 더미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역을 봉쇄하고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감식 중 시신의 손목에서 팔찌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팔찌에는 다크엔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치과 기록 대조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실종된 파멜라 피치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비극적인 소식을 폴에게 전했고 단순 실종 사건은 이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파멜라의 시신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고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너무 심하게 불에 타 정확히 사인을 확정할 수는 없었죠. 부검 과정에서 법의관은 피해자의 피부에서 구더기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살해된 후 어딘가에 일정 기간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져 불태워지고 유기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종 15일 만에야 시신이 발견된 이유도 이로써 설명이 되었죠. 야바파이 카운티 보안관실과 프레스코 경찰서는 합동 수사본부를 꾸려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파멜라의 모교인 고등학교를 찾아가 상급생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죠. 그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로부터 사건 당일인 16일 밤 파멜라가 고도 숲에서 열린 대형 파티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경찰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파멜라가 파티가 끝난 후 어떤 신비주의 의식에 휘말려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제보자는 당일 밤 반쪽이 루라는 별명을 가진 남학생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반농담조로 어떤 조직을 위해 소녀 한 명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멋있어 보이려는 농담으로 치부되어 무시되었죠. 수사 과정에서 여러 학생이 반쪽이 루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저 농담이었고 그렇게 말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그랬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파멜라 사건과 신비주의 조직을 연결할 만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죠.
파멜라가 그런 의식에 참여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경찰은 이 수사 방향을 접었습니다. 폐광에서 발견된 두 번째 비극. 경찰은 다시 파멜라의 룸메이트인 셸리와 제레미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파멜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9월 16일 밤 두 사람의 행적을 확인했죠. 제레미는 경찰에게 그날 밤 중요한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고 이후 친구와 함께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이를 증언해주면서 제레미의 알리바이는 입증되었죠. 반면 셸리는 그날 퇴근 후 차를 몰고 남자친구인 레이를 데리러 갔고 이후 친구 존과 테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저녁 8시경 잭 인더박스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톰이라는 친구를 만났고 이후 테리와 존의 집으로 가서 새벽 2시 반까지 함께 영화를 봤다고 했죠. 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파멜라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냐고 묻자 셸리는 매우 확실하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셸리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 레이와 다른 친구 3명을 조사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4사람 모두 테스트를 통과했고 경찰은 룸메이트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죠. 바로 그때 멜린다 페리라는 새로운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멜린다는 평소 성격이 불같은 것으로 유명했고 16일 밤 파티에서 파멜라와 격렬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파멜라가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혔다는 증언도 있었죠. 경찰은 멜린다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신문했습니다. 파멜라 피츠 사건을 조사 중인데 아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멜린다는 파멜라를 알긴 하지만 2달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16일 밤 파멜라와 싸운 적이 있는지 추궁하자 멜린다는 나는 파멜라와 싸운 적도 없고 누구에게도 때렸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야바파이 카운티 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배심을 소집하고 증인들을 강제로 소환했죠. 대배심 청문회에서도 멜린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파멜라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16일 밤 밴드 멤버인 스콧, 제프와 함께 모텔에서 파티를 했다며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두 멤버 모두 이를 확인해 주었고 해당 모텔의 숙박 기록에서도 친구들의 서명이 발견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린다는 4개월 후 위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1989년 12월 20일 멜린다는 법정 모독 및 벌금 미납으로 41일 구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90년 10월 그녀에 대한 나머지 위증 혐의 3건은 모두 취하되었습니다. 대배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파멜라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연락을 지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소식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미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이죠. 1991년 5월 25일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교 학생 몇 명이 아이언 스프링스 로드 근처의 폐광을 탐험하던 중 수직 갱도 안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감식한 결과 피해자는 젊은 남성이었으며 시신은 물침대 매트리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시신은 고도로 부패해 법의관은 사망한 지 15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에서 멀지 않은 농장 근처에서 은색 포드 픽업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심한 악취와 혈흔이 발견되었고 대조 결과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차량 조회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레이, 아주 낯익은 이름이죠. 그는 바로 파멜라 피츠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자 용의자였던 셸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파멜라 사건 당시 셸리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레이가 그녀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레이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레이의 형 로널드는 5월 초에 레이를 마지막으로 봤고 이미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슬퍼했습니다. 로널드의 말에 따르면 레이는 항공학위를 갓 취득한 수습 조종사였습니다. 비행과 자동차를 사랑하고 성격이 유머러스하고 원만했던 그는 셸리와 3년 넘게 교제 중이었죠. 5월 초, 레이는 캘리포니아 존 웨인 공항 근처에서 비행 교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비행 시간을 채워 항공사 입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동 중 갑자기 짐을 싸러 다시 애리조나로 돌아가겠다, 금방 오겠다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레이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걱정이 된 레이의 또 다른 형, 벤이 셸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셸리는 레이가 캘리포니아 갈 필요가 없어졌다, 멕시코에서 조종사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이 바빠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들이 다시 셸리에게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늘 모호했습니다. 결국 약 2주 뒤 로널드와 벤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두 건의 살인사건이 모두 셸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셸리의 아파트와 그녀의 흰색 올즈모빌 차량에서 레이의 혈흔을 발견했죠. 또한 좌석 아래에서 9mm 구경 루거 권총을 찾아냈습니다. 1991년 6월 4일, 경찰은 셸리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신문 초기, 셸리는 여전히 레이의 죽음과 무관하다며 레이는 멕시코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에서 발견된 권총이 레이를 살해한 흉기와 일치한다는 탄도 분석 결과를 들이밀자 셸리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죠. 그녀는 레이가 비행과 자동차 튜닝에만 빠져 있어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1991년 5월 10일, 두 사람은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셸리의 기대와 달리 레이는 그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격분한 셸리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레이를 쏴 죽였습니다. 이후 시신을 집으로 옮겨 물침대 매트리스로 감쌌으나 며칠 뒤 부패하며 냄새가 나자 레이의 차를 이용해 시신을 폐광 갱도에 유기하고 차량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993년 6월 1일, 셸리는 이 사건으로 2급 살인죄를 적용받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파멜라 피츠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3년 만에 드러난 진실과 뒤틀린 정의. 세월이 흘러 2011년 5월 30일, 셸리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무렵 야바파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멜라 사건을 담당한 빅터 형사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셸리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죠. 빅터 형사는 셸리가 복역 중에 했던 90여 통의 전화 녹음 기록을 확보해 반복해서 청취했습니다. 그중 셸리가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이 결정적이었죠. 아버지가 지난 20년 동안 그날의 일을 계속 걱정했다고 말하자 셸리는 이제 중요한 시점을 넘겼다고 답했고 이후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이는 셸리가 이미 판결받은 레이 사건 외에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그리고 처벌을 피했다고 믿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화였죠. 이것을 새로운 단서로 빅터 형사는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 6월, 검찰은 신중한 검토 끝에 셸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죠. 빅터 형사는 파멜라의 아버지 폴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사건이 너무 오래되었고 증거가 희박해 변호인단의 강력한 반격이 예상된다.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폴은 29년을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네바다주 리노로 가서 출소 후 정착해 살던 셸리를 체포했습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여러 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셸리가 과거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보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논리였죠. 놀랍게도 대배심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검찰에게 치명타였죠. 레이는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이자 첫 번째 파멜라 사건에서 셸리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핵심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셸리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지 못한다면 유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무죄가 될 수 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셸리는 영원히 처벌받지 않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위험한 도박 대신 셸리에게 유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셸리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면 검찰은 20년형 이하를 구형하되 이 형기를 그녀가 레이 살해 혐의로 이미 복역한 20년과 동시에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셸리는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감옥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셸리는 망설임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2021년 3월 1일 야바파이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셸리는 파멜라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밝힌 살해 동기는 돈 문제였습니다. 파멜라가 방세를 내지 않고 계좌 잔고를 가져갔으며 만약 파멜라가 본가로 이사가 버리면 혼자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셸리는 본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셸리는 파멜라와 대화하기 위해 고도숲의 파티장을 찾아갔습니다. 대화는 험악해졌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죠. 당시 목격자들이 그녀를 멜린다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숲 근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국 셸리는 우발적으로 파멜라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셸리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죄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검찰도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죠. 셸리의 고백 중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3년 만에 셸리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녀는 자유의 몸으로 법정을 걸어나갔습니다. 비록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피츠 가족은 사건이 종결된 것을 기념하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멜라의 유해는 사건 종결 후 화장되어 그녀가 생전 자주 찾았던 프레스콧의 랜드마크 썬뷰트 근처에 뿌려졌습니다. 셸리는 다시 네바다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독실하고 관대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가 2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범인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33년이 걸렸습니다. 비록 법의 심판은 우리에게 씁쓸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집념이 있었기에 억울한 죽음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정의란 완벽한 처벌 이전에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끝까지 잊지 않고 밝혀내는 그 마음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